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사극에 등장하는 궁중 음식을 보면 화려하면서도 아주 맛깔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 맛을 보고 싶어도 궁중 음식 전문 식당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궁중 음식 연구가들의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궁중 음식 제3대 기능보유자인 한복녀 선생은 시대 흐름에 맞게 궁중 음식을 알리고자 유튜브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중음식연구원 한복녀 원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예, 한복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직함이 2개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하나는 국가 무형문화재 조선 궁중 음식 기능 보유자. 네, 조선 왕조 궁중 음식 길어요. 기능 보유자. 기능 보유자. 네. 이게 좀 음식에도 무형문화재가 있습니까? 음식은 그 궁중 음식하고 그다음에 수려, 문배주라든지 뭐 이런 법주라든지 이런 거가 2-3개 있어요. 그러니까 술 쪽에 한두 분이 더 계시구나. 네. 그러면 이 궁중 음식 기능보유자는 선생님 혼자 하신가요? 무형문화재? 제가 지금 따지면 한 3대가 되는데 네. 2대까지는 궁중 음식에서는 그냥 한 분이었다가 네. 제 때가 돼서 궁중 음식과 궁중 병과로 나눠져서 두 병과는 사람이에요. 뭐 떡, 과자 이런 떡 건가요? 과자죠. 그렇게 2분이 계시네. 네네. 이거는 어디 국가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옛날에부터 내려오면서 그 기술이나 기능 같은 거를 국가가 그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기능을 전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해준 거죠. 물론 국가에서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국가다. 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돈 받는 것도 있습니까? 보유자, 기능 보유자는 한 달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려우니까 뭐 그 어려운 거를 도와주는 거로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전수를 잘해라고 제자를 잘 기르라고 그래서 한 1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많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직도 어려운 분들은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궁중 음식 연구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직함이 또 연구 원장님이시더라고요. 네. 이 궁중 음식 연구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면은 보유자가 제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사단법인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 안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예, 체계적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어머니 때 그 일대 무형문화재가 정해지면서 이제 전수자를 지정을 해놓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2대 기능 보유자시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전수 대상자가 되신 거네요. 우리 그때 이제 전수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제자가 있어야 키우죠. 그래서 이제 되셔가지고 이제는 궁중 음식 연구원이 이제 어머니 때 만들어졌고. 그렇죠. 71년에 만들었으니까. 71년에. 50년이 주로 넘었죠. 이제 후진 양성이네. 그렇죠. 주로 하는 후진 일이. 양성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궁중음식연구원에는 이제 그런 그 전수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일반인들도 여기 와서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 대중적으로 일반 전수를 하기 위해서 궁중음식연구원이라는 거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가
비용을 내고서 와서 이제 공부를 해서 배워서 그렇게 하는 반도 있고 또 이제 개인으로 해서 이 특별 지도를 해가지고 하는 개인 지도가 국가 전수가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 전수 직접 받으시는 그 전수 받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돈을 좀 조금이라도 받고 하신다면서요? 그 대개가 이제 학교에서 전공을 해서 네. 그 조교처럼 도와주는 이 궁중문식에 일반 사람이 오는 사람들의 수업을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업을 가르치는구나. 하게끔, 네, 일을 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 전수도 받으면서 일반인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이제 지도하는 걸 배우면서 또 월급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이니까. 아, 우리가 가르치면서 원래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자기가 맞아요. 가르쳐봐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냥 공부라는 것보다도 네. 가르칠 때 빨리 머리에 그죠? 들어오거든요. 네. 그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머님, 그게 이제 2대 기능 보유자신데. 네. 그 성함이 황자, 해자, 성자. 네, 황해성. 2대신데 그럼 1대는 누구신 거죠? 1대는 저하고 성이 같은 한씨였어요. 한희순이라고. 희자, 순자. 네, 희순이라고 상궁여셨어요. 상궁. 네, 그러니까 창덕궁 낙선제에서 순종의 계비인 순종 효황후 윤비라고 부르죠 보통. 그 왕족들이 국가가 없어졌어도 거기에 사셨잖아요. 이방자 여사도 사시고 이은지. 그랬을 때 왕족들의 식사를 담당했던 상궁이에요. 주방의 상궁. 그러니까 한일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1대 기능 보유자가 된 거죠. 그럼 어머님이 그 이분께 이제 전수를 받으신 거네. 그렇죠. 그 시대에는 그 공부를 하는 집안에서는 외국에 유학을 보내잖아요. 일본이든 미국이든. 일본 유학을 다녀오셨죠. 예, 일본에 가서 가사, 가정 뭐 이런 영양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이제 젊었을 때 20몇 살뿐이 안 됐는데 이제 숙명여전에 교수로 아주 젊은 교수로 오시게 됐어요. 그랬는데 요리를 가리키는 과목 중에 우리나라 음식, 조선 음식을 가리켜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그 교장이. 근데 당장 알고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쵸? 그 외국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가리키건 제가 어떻게 가리킵니까 하고 여쭈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교장 선생님. 근데 그때 1942년 43년 해방은 안 됐을 때는 안 됐을 때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선 음식을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당신이 공부를 할 때가 어디냐면 낙선제에 궁중 음식, 조선 음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왕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말을 할 테니 가서 배우라 그랬대요.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거기 가서 그 식사 준비하고 뭐 하는 거를 뒤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메모를 하면서 또 학교 와서는 미리 실습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배우면서 가르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자료를 모으시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상궁 예. 한희순 상궁. 한상궁님. 예. 그 상궁이 이제 1대 기능 보유자가 됐는데.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1960년도가 우리나라가 민속조사를 문화재관리국에서 민속조사. 예, 의식주에 대한 걸 조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뭐 무형문화재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제도가 생겨서 저희가 한 거가 71년도에 지정을 받았으니까 아마 60년대 원래 말쯤. 생긴 거 뭐 62년인가 그랬다는 거.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해서서 이제 그 연구한 거하고 논문하고 뭐 이런 거를 전부 해가지고 이제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음식법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직도 남아 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없어지죠. 그냥 음식을 이분을
보유자로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그때 어머니가 문화재 위원이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줬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렵게 정해지게 된 거죠. 이 한상궁님을 이제 일대 기능 보유자로 만드신 거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가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1970년 12월 30날 그것이 정해졌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며칠 날 이제 그분이 정해지고 한상궁이 72년 1월 5일인가 돌아가셨어요. 딱 1년을 하시고. 그래서 계셔서 좀 늦게 정해지고 했으면 나서 안 될 5월에 궁중음식연구원을 만들으신 거죠. 지금의 궁중음식연구원. 네. 그 최근에 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 선생님께서.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보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소리를 또 이렇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 음식 만드는 과정을 요즘 뭐 젊은 사람들 하는 그 ASMR이라고 네. 이걸 도입을 해서 그걸 이렇게 기록으로 소리 기록이죠 일종의 그거를 지금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작업을 그 궁중음식의 사계절 거를 가지고 그 요리를 하면서 쓰여지는 소리, 요리를 해서 소리들. 나는 소리. 그러면 소리가 난다는 거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절구가 있다든지 뭐 도마가 있고 칼이 있어야 되고 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주방 도구가 민속촌이나 민속관에 가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박물관에 가야지. 근데 사람들은 저거는 맷돌이야. 저건 채야 이렇게만 알지. 그것이 절구가 지금의 믹서나 무슨 이렇게 다지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에 전신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그 기능을 모르죠. 그렇다면 음식을 만들 때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음식을 만들 때 나는 소리, 절구질을 할 때 나는 소리. 그러니까 떡을 찌을 때 고춧가루를 빨 때 깨를 빨 때는 절구의 그 재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 요리를 할 때 그 소리를 같이 집어넣어서 소리까지 거기다 집어넣어서 만들면 전통 음식을 보존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시도를 한 2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그 하나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지금 뭐 들리는 소리가 뭐 이렇게 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떤 소리인가요? 도마질을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칼이라 그러면 아주 예리한 칼로 이렇게 채 쓰잖아요. 이렇게 채를 썬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우리 칼은 조금 뭉툭해요. 그래서 지금 채 써는 게 있는데 무채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절구질을 하는 게 퉁쿵쿵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마늘이나 생강 같은 양념을 다지는 소리예요. 그럼 뭐 김장 준비하고 맞아요. 건가요? 그래서 배추를 절여가지고 지금 저희 마당에서 물을 틀어놓고 배추 절인 걸 씻고 양념 준비를 하고 이제 속을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을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그러니까 할 때는 연속해서 이렇게 한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음식을 선정해서 하게 되죠. 이거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의미가 좀 있으시던가요? 글쎄 이거에 대한 우리가 ASMR이라는 거를 뭐 밤에 잘 때 무슨 소리, 불 뭐 하는 소리 이렇게들 여기지만
오히려 전통 조리기구, 주방기구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남겨져야 할까 하는 것이 생겨 있는 것만 보고서는 미래 사람이 모르니까 그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리까지 전달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겠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궁중음식문화재단이라는 데 들어가면 다 들으실 수 있다고. 문화재단에 들어가고 그냥 유튜브에서도 4개의 궁중음식이라고 하든지 한복열을 치든지 하면은 저의 그 음식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도 들으시고.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책도 그 개정판을 내셨던데 음식 디미방 네, 책 제목이 그런데 디미방 음식 디미방이라는 디미방은 무슨 뜻이에요? 예, 저는 궁중 음식도 하지만 예. 그 각 지방의 종가 음식 책이 있어요. 옛날 음식 책이 굉장히 많아요. 1450년대부터 1900 지금까지 있는데 그 중에 그 안동 지방에서 나온 안동 장씨라고 있어서 그 할머니가 거의 80이 돼서 그 집안의 요리 책을 쓴 것이 음식 디미방이라고 그래요. 지미방을 이렇게 한글로 쓸 땐 D로 쓰거든요. 음식 디미방. 디미라는 뜻이 뭔지. 맛있는 음식 또는 잘하는 거 방법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지미 맛을 이렇게 한문으로 쓰면 알지자 얘기. 알지가 아니고 이렇게 맛을 끌어내는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지미방 맛을 끌어내는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어요. 미자는 뭐 만미자니까. 만미자고요. 근데 왜 이 책이 훌륭하냐면 우리나라의 음식을 제대로 음식책으로서 갖추면서 한글로 쓴 거는 최초의 책이에요. 실은 이 책을 어머니가 발견을 하셨어요. 발견을 하셔가지고 이 책을 해석을 해서 처음엔 내셨어요. 어머니께서. 예, 그러다가 황혜성 선생님께서. 제가 저희 형제들하고 요리책으로 해서 레시피북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책을 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예, 그 책을 가지고. 책을 더 쉽게 풀어서? 예, 풀어서. 그러다가 그것이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20년 보니까 그때 우리가 봤던 해석이 오류도 있고 뭐 사진도 그렇고 이런 것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의 요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간행을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보니까 사진으로 칼라로 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넣었네요. 이런 것을 누가 그 옛날 거를 하겠느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가지 뭐 개발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거는 옛날 거가 저는 새롭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한상궁님, 한희순 상궁님, 우리 선생님도 만나보셨어요? 물론이죠. 그때가 이제 70년도이고 저도 이제 결혼을 막 하고 나서 애 첫애가 있을 때였는데 물론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그 한상궁이 비번일 때는 별궁에 나와 계셨어요. 그 안국동에 있는데 별궁에. 한상궁님이? 예, 그래서 찾아가셔서 이건저건 얘기를 하실 때 저가 뭐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다닌 기억도 있고요. 그때는 이제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게 그 상궁들은 불자가 많아서 고기를 안 드신대요. 안 드셔요. 그래가지고 표고버섯 꽁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띄워놨다가 그걸 불려서 쪽쪽 찢어가지고 고기 대신 약간 고기 그거 느낌이 나죠. 느낌이 나죠. 그래서 된장찌개 조치를 해서 하는데 그거를 해서 주시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하고 제가 혼인을 할 때는 물론 뭐 우리가 개원할 때는 와서 앉으셨었고 제가 혼인할 때도 바로
결혼식장에 맨 앞에 앉아서 가족처럼 앉으셔서 했었고 그래서 뭐 깊은 얘기는 안 나눴어도 늘 할머니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 했지만 선생님은 꼭 저희 어머니가 선생 황선상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나 궁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 그분은 거의 조선시대 마지막 상궁이시네요. 마지막이었죠. 그 관례복을 이렇게 입으시고서 사진 찍은 게 남아 있는데 궁녀들은 실은 혼인을 못 하잖아요. 임금님한테 시집간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거가 뭐냐면 관례라고 그래가지고 궁녀 중에서 음식을 하는 저기 쪽으로 가려 그러면 13살, 15살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15년이 지나면은 관례복을 입고 예. 이렇게 다 성장을 하고 임금님 앞에 이렇게 단체로 가서 절을 한답니다. 이제 몇기 출신 가서 사람은 임금님한테 모든 걸 종사를 하겠다 하는 맹세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인을 절대로 못하죠. 그러면 우리 한희숭 상궁께서는 이제 여러 상궁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임금님 뭐 주방 일을 하신 거죠. 주방 일고. 그러면 임금님은 식사를 하루에 그 진지라고 그러나요? 수라라고 그러나요? 수라라고 임금님이 왕족에서도 왕비 뭐 세자 뭐 세자빈 대왕대비 이런 사람들의 식사는 수라라 그러고 공주나 이런 사람한테는 진지라 그래요. 아, 그 환급 받구나. 급수가 낮아요. 진지가. 그것이 쓰이는 게. 그러니까 수라라는 말 자체도 우리나라 용어는 아니에요. 그럼 저도 뭐 몽골인가 몽골어에서 최고의 재단에서 올리는 거를 수라라 했다든지 그것이 그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임금님은 수라를 하루에 몇 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실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문헌을 봐야 되는. 문헌을 봐야 되니까 그 예가 뭐가 나냐면 해경공 홍씨 정조의 어머니를 가 회갑이 됐을 때 1795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창덕궁에서 출발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도세자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어머니 수원 화성에 회갑을 잔치를 하러 가는 거가 오구 가구에서 8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8일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사이에 낀 거 이런 걸 합쳐서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그럼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밤 하면은 몇 끼예요? 6끼가 나와요. 6끼가. 그 기록에 보면. 예, 6끼가 나와서. 많이 드셨네. 예, 참도 드시고 수라도 드시고. 그러니까 보통 한 끼에 그러면은 이렇게 반찬 개수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다르겠네. 기본적으로 밥국이 있고 그다음에 국물이 조금 있는 조치나 찌개 같은 게 있고 찜이 있고 구이가 있고 나물이 있고 장아찌가 있고 이렇게 조리법대로 따지게 되면 구첩이나 임금님이기 때문에 별찬으로 또 3가지를 드린다 하면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15이라든지 12가지, 9가지 이렇게 되는데 임금에 따라서는 그렇게 차리지 말라고 하시는 임금도 있었어요. 어떤 임금 같으세요? 지금 정조 얘기하신 정조대왕 아니십니까? 정조도 물론 그렇게 하셨어요. 정조도 너무 소비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영조. 아, 그분 장수하셨는데. 장수하셨고 절대적으로 많이 차리게 하는 걸 하지 않도록 소식을 하신 분이 소식자죠.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임금에 따라서는 조금 그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형식의 것은 짜임새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궁중 음식을 연구하시니까 궁중 음식이라 하면 몇 종이나 되나요, 대략? 종류로 따지게면은 뭐 몇백 종류가 되죠. 살펴보면 이름 붙이고 조리법에서는 한 가지지만 재료를 어느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품수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사실
뭐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사실 많아요. 구체적으로 네. 그 궁중 음식이 이제 어떤 매력이 있는가, 또 궁중 음식 중에 제일 비싸고 귀한 건 또 뭔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네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이제 말씀을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궁중 음식을 우리가 그렇게 보존해야 되는 이유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거는 그 조상들이 그 나라의 민족 문화라는 거는 그 이전에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를 갖다가 남겨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궁은 없지만 네. 그 조선 500년 사이에 먹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을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음식 문화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줘야지 돼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음식 문화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문화로서 봐줘야 되지 단순히 먹는 음식이다, 화려한 음식이다, 무슨 또는 쓸데없는 너무 사치스러운 음식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아니, 먹는 게 문화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뭐 춤이나 뭐가 곁들여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음식이라는 것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모든 그 문화가 춤, 노래, 여흥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음식이 말로 없는 하는 그런 건 잔치는 없죠.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단순히 입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하죠.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말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왕조 궁중음식 제3대 기능보유자이신 한복녀 선생님이었습니다.